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골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 부부의 이야기랍니다. 이 나무꾼 부부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오두막 한 채와 도끼 한 자루뿐이었지만 매일 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무려 99개의 금비녀였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부부에게는 하늘에서 떨어진 커다란 복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나무꾼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99개의 금비녀는 두 부부에게 정말 복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9개의 금비녀. 옛날 옛적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그마한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은 낡을 대로 낡아 서리문은 비바람에 달아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도끼 한 자루와 지게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그 집의 살림 미천이었죠. 그 오두막에는 나이 30쯤 된 나무꾼 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박돌쇠였고 아내는 옥분이었어요. 돌쇠는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랐고 옥분은 호롱불 아래에서 떨어진 옷가지를 깁고 한 줌의 보리쌀로 어떻게든 한 끼를 차려내는 솜씨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떼기밭과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전부였죠. 솥단지에는 늘 묽은 보리죽이 끓었고 베갯잎은 닳아서 솜이 빠져나왔고 그릇이라곤 이 빠진 사발 두어 개가 부엌 선반 위에 외롭게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도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오두막 안에서는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에이야, 니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구먼. 어디, 우리 마누라 얼굴 좀 보세. 박도새는 산에서 돌아오면 지게를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 옥분의 얼굴부터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면 옥분은 까르르 웃으며 부지깽이로 남편의 손등을 툭 치는 신용을 했죠. 두 사람은 보리밥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산에서 본 다람쥐 이야기, 길에서 만난 노스님 이야기, 장터에서 들은 우스운 소문까지 별거 다닌 이야기도 그 두 사람에게는 큰 재미였어요. 밥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반찬이라곤 짠지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산의 진미를 앞에 둔 양반댁 부부처럼 정답게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면 돌쇠는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를 어설픈 춤 사위를 펼치며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달 떴네. 우리 집 마당 위에 달이 떴네. 별 떴네. 우리 마누라 눈 속에 별 떴네. 옥분이는 그 우스꽝스러운 춤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옥분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러면 좁은 오두막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빛을 따라 너울너울 흔들렸죠. 이웃이라고는 한 마장이나 떨어진 곳에 사는 화점인 노부부뿐이었지만 가끔 산길을 오르던 길손들은 그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 집은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리 웃을꼬. 분명 보물이라도 숨겨둔 모양일세. 길손들이 그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갈 만큼 돌쇠 내외의 웃음소리는 산골짜기를 환하게 밝혔어요. 잠자리에 들 때면 돌쇠는 옥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마누라,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라오. 임금님이라고 어찌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살겠소. 그러면 옥분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빙긋 웃었어요. 호롱불을 끄면 곧장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그 평화로운 숨소리에 산속 부엉이도 박자를 맞추듯 울어주었습니다. 한편 그 산골짜기 아래쪽 마을에는 고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바로 만석군 황부자의 집이었습니다. 황부자의 집은 어찌나 크고 넓은지 소실대문에서 안채까지 가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어요. 곳간만 해도 7채였고 그 안에는 벼와 콩과 밭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6마리나 되었고 외양간에는 누렁소가 4마리, 그리고 바느질을 맡는 참모와 부엌일을 도맡는 찬모도 따로 있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머슴들만 해도 10명이 넘었죠. 이쯤 되면 황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황부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리맡에는 늘 곶간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 묵직한 쇳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손을 뻗곤 했습니다. 한 시즌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곶간을 둘러보러 다녔죠. 이놈들아, 곶감은 단단히 잠갔느냐? 잠을 샌 눈 2번, 3번 확인했느냐? 황부자는 잠결에도 머슴들을 닥달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곶감벽을 긁기만 해도 도둑이 둔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새벽 마당에서 까치가 울어도 식은땀을 흘렸죠. 식사를 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진수성찬 앞에서도 황부자는 맛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갈비가 짜다, 잡채가 식었다, 산적이 탔다며 트집을 잡고 화가 나면 상을 엎기까지 했죠. 황부자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옆고을 김진사가 청자 한 점을 샀다는 소문이 들리면 곧장 사람을 보내었고 한양의 어느 양반이 진기한 비단을 들여왔다는 말이 돌면 그것도 사들이게 했어요. 그렇게 모은 보물들이 안방벽을 가득 채웠지만 황부자는 단 한 번도 흡족한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늘어갈수록 잃을 것이 많아진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슴만 답답해졌거든요. 황부자의 아내는 일찍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다며 떠난 뒤 1년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어요. 황부자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라고는 고을 관아의 아전 최가뿐이었죠. 그런데 최가는 어찌나 영악하고 교활한지 황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챘습니다. 그는 황부자의 곁에 붙어 떡고물을 챙기며 황부자가 사고 싶다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든 헐값에 사들이는 재주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황부자가 곡식을 걷어들이는 일을 살피러 산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마꾼들이 헐떡이며 좁은 산길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투박한 노랫소리와 함께 여인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달 떴네. 우리 집 마당 위에 달 떴네. 거칠고 투박한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즐거움이 어찌나 진하고 편안한지 황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가마를 멈추게 했어요. 저 노래는 어디서 나는 소리냐? 가마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예. 저 산허리에 사는 박돌새라는 나무꾼 내외의 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황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가난뱅이가 아니 무엇이 그리 좋아 노래를 부른단 말이냐?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마를 다시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로도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죠. 비단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향내 가득한 안방에 있어도 산골짜기 나무꾼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황부자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가 가진 것이 그놈보다 10,000배는 많은데 어찌하여 그놈은 웃고 나는 이 지옥 같은 밤을 견디는가? 황부자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시기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 나무꾼이 부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나무꾼이 자기보다 행복하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였죠. 이튿날 아침 황부자는 최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최가는 황부자의 안색을 보더니 단번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알아챘어요. 딸이 어찌하여 이리 안색이 어두십니까? 제서방, 내 그대에게 기니 부탁할 일이 있네. 황부자는 전날 밤 들은 나무꾼 부부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을 없애야 자기가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최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황부자가 두툼한 엽전꾸러미를 슬쩍 내밀자 그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딸이 사람을 망치는 데에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감당 못할 큰 떡 한 덩이만 던져주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 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가는 손가락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큰 재물을 던져주면 그 재물을 지키고 늘리느라고
밤잠을 설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 살림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황부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진짜 금붙이를 던져줄 수는 없지 않은가? 최가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어요. 가난뱅이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할 줄 알겠습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도금한 구리비녀면 충분하지요. 황부자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 길로 최가는 한양까지 사람을 보내어 겉만 그럴싸하게 도금한 가짜 금비녀 100자루를 주문해 들여왔어요. 그리곤 최가는 그중 한 자루를 몰래 빼놓았죠. 100개가 아니라 99개여야 사람 마음이 들끓는 법이지. 최가는 비녀 주머니를 들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돌쇠의 내외가 아직 단꿈에 빠져 있을 때였죠. 산골짜기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닭들도 횃대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돌쇠네 살인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어요. 바로 최가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묵직한 비단 주머니 하나를 마당 한가운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슬쩍 떨어뜨려 놓았죠. 그리고 발자국 소리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어요. 마침내 새벽닭이 울고 돌쇠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지게를 짊어지러 마당으로 나서던 돌쇠가 발끝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치이는 것을 느꼈어요. 허리를 굽혀 집어들어 보니 비단 주머니인 거예요. 손에 와닿는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죠.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끈을 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란 말이냐? 주머니 안에서 황금빛 비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새벽 햇살을 받은 비녀들은 눈이 부시도록 번쩍였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비녀를 하나하나 만져보았죠. 번쩍번쩍 빛나는 매끄러운 감촉에 그는 그것이 정말 금붙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정신없이 부엌으로 달려갔죠. 임자, 빨리 나와보! 옥부는 무슨 변고라도 생긴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려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흩어진 황급빛 비녀들을 본 순간 옥분의 입도 떡 벌어졌어요. 두 사람은 비녀를 바라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마침내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상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여겨 보내주신 것이 분명하오. 우리가 그동안 가난해도 도리를 잃지 않고 살아온 덕이요. 옥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둘은 흥분과 떨림으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죠. 옥부는 곧장 비녀의 개수를 세어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비녀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셈을 시작했어요. 비녀는 99개였습니다. 옥분이가 한 번 세고 돌쇠가 또 한 번 세었어요.
몇 번을 다시 세어보아도 비녀는 정확히 99개였죠. 에? 아니, 99이라니. 어째 한 개가 모자란단 말이오. 100개에서 딱 하나 빠진 것이 도무지 우연 같지 않구려.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옥부는 그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이고, 한 개가 무슨 대수예요. 99개만 해도 우리가 평생 호의호식하고도 남을 재산인데요. 옥분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 비녀들이 진짜 금붙이라면 돌쇠는 그날로 거울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돌쇠도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비녀들을 다시 비단 주머니에 넣어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겼죠. 그리고 그날 돌쇠는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마당에 나섰다가도 자꾸만 안방 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행여 누가 살인문을 넘어 들어와 비녀를 훔쳐가지나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를 하다, 밥을 짓다, 자꾸만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녀가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웬일인지 오두막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마주 앉아 보리밥을 먹었지만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돌쇠와 옥부는 사리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호롱불을 켜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마주보고 고운히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비녀를 지키기로 했어요. 먼저 돌쇠가 눈을 붙이면 옥부는 비단 주머니를 끌어안고 앉아서 졸린 눈을 비볐죠. 한밤중쯤 돌쇠가 일어나 옥분에게서 주머니를 받아들고 도끼를 옆에 둔 채 안방문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산속의 바람소리, 부엉이 소리, 풀벌레 소리까지 그날따라 모두 도둑이 다가오는 발자국처럼 들렸어요. 이튿날 아침 돌쇠 내외의 얼굴은 푸석푸석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은 산에 안 가세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산에 간 사이에 누가 들어와 비녀를 가져가면 어쩌오? 임자 혼자서는 도둑을 막을 수 없지 않소? 그러면 제가 빨래터에 갈 때 비녀를 품에 안고 갔다 오면 되지요. 아이고, 비녀를 들고 나갔다가 누가 가로채면 어찌하오? 임자도 그냥 나가지 마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마당과 안방을 오가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자 살림은 눈에 띄게 어수선해졌어요. 돌쇠가 나무를 하지 않으니 장작이 떨어졌고 옥분이 이를 손에 잡지 못하니 밥상도 늦어졌습니다. 화점인 노부부가 가끔 들러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지만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댈 뿐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돌쇠에게는 밤마다 비녀의 개수를 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다 보니 99이라는 숫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100개에서
딱 하나가 모자란 그 빈자리가 마치 마음 한가운데 뚫린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쇠는 호롱불 아래에서 비녀를 들여다보다 옥분에게 물었죠. 임자, 만약에 말이오, 이 비녀가 딱 한 개만 더 있어서 100개가 되었더라면 어떠했겠소? 옥분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100개나 99개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한테는 다 같은 보물이지요. 아니요, 큰 차이가 있어. 100개라야 한 벌이 되는 것이오. 99개면 늘 하나가 모자라 보이지 않겠소? 100개를 딱 채워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게지. 돌쇠의 말투에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양반 흉내까지 묻어났습니다. 옥부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지만 남편의 말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돌쇠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빠진 한 개의 비녀가 머릿속에 어른거렸어요. 이튿날 돌쇠는 급히 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돌쇠를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장터에 도착한 돌쇠는 금부치를 다루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슬그머니 물었어요. 금으로 된 비녀 한 자루의 값이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가게 주인이 알려준 값은 돌쇠가 평생 나무를 해다 팔아도 모으기 어려운 큰돈이었습니다. 돌쇠는 흥분을 애써 감추며 가게를 나왔어요. 하지만 비녀를 100개로 채우고 싶다는 욕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몇 바퀴나 빙빙 돌던 돌쇠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죠. 그래, 우리 집터와 떼기밭을 팔면 어떨까? 그 돈이면 비녀 한 자루는 살 수 있을 게야. 어느새 돌쇠의 마음은 금비녀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산골짜기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황부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황부자라면 자기네 산골 땅을 사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것이었죠. 하지만 돌쇠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발로 황부자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황부자의 소슬대문 앞에 다다른 돌쇠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살면서 이런 대갓집 문턱을 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머슴 하나가 나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무슨 일로 왔어? 저 황부자 어른을 좀 뵙고자 합니다. 산골에 사는 박돌쇠라 합니다. 머슴은 돌쇠의 차림새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돌쇠를 사랑채로 안내했어요. 사랑채에 들어선 돌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비단 보류가 깔린 자리며 칠보 무늬가 새겨진 장롱, 천장에 매달린 청사초롱까지 모든 것이 그가 평생 처음 보는 진기한 것들이었습니다. 황부자는 보료 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최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눈빛이 돌쇠를 향해 음흉하게 반짝였지만 돌쇠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산골짜기에 사는 박돌쇠라고. 그래, 나를 무슨 일로 찾아왔는고? 황부자의 목소리는 짐짓 너그러운 척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돌쇠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산골에 있는 집터와 떼기밭을 팔고 싶습니다. 황부자와 최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최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산골 비탈에 있는 그까지 땅떼기를 누가 사겠는가? 그것도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을 말일세.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황부자가 슬그머니 끼어들었어요. 채서방. 그래도 이 사람이 그만 먹고 찾아왔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서야 쓰겠는가? 내 특별히 인심을 베풀어 사주겠네. 그런데 황부자가 부른 값은 돌쇠가 생각했던 액수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였어요. 너무 헐값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비녀 한 자루는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엎치락뒤치락했죠. 그리고 끝내 돌쇠는 비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문서를 넘기고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었어요. 그렇게 돌쇠가 사랑채를 나가자 황부자는 곰방대를 탁자에 탁 내려놓고 껄껄 웃었죠. 채서방, 자네 말이 옳았네. 가난뱅이에게 큰 떡 하나를 던져주니 제 발로 와서 집까지 내놓는구먼. 최가도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이게 며칠 안에 저 집에서 웃음소리는 사라질 겁니다요. 한편 산골짜기의 오두막에서는 옥분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돌쇠가 장에 간다며 나간 지 한나절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옥분은 비단주머니를 끌어안고 마당과 안방을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아이고, 이거야 불안해서 원 어디에 숨겨야 가장 안전할까? 어디에 두어야 도둑이 들어와도 찾지 못할까? 그 생각만으로 머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처음에 옥분은 비녀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도둑이 되면 가장 먼저 장롱을 뒤질 것 같았죠. 그래서 다시 비녀를 꺼내 부엌 살광이로 옮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너무 눈에 잘 띄었습니다. 뒤뜰에 묻어둘까 싶어 마당으로 나가 보았지만 흙바닥이 너무도 단단하여 손이 떨려왔죠. 평소 같으면 종달새처럼 즐겁게 일하던 옥분의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옥분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궁이 안쪽 식은 재 밑에 숨겨두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가을이라 불을 자주 떼지 않으니 한동안은 안전할 것 같았죠. 옥분은 아침에 밥을 짓고 남은 재를 들여다보았어요. 재는 다 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리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나가던 산짐승이 낙엽을 밟은 소리였지만 비녀 때문에 겁에 질려 있던 옥분은 도둑이 온 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바람에 비단 주머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아궁이 옆 장작더미 아래로 떨어졌어요. 옥분이가 급히 주머니를 집으려 몸을 숙이는데 아궁이 안에 잠불씨 하나가 재 위로 툭 튀어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바싹 마른 솔가지 위로 떨어졌고 솔가지는 순식간에 기름종이처럼 불을 머금었어요. 옥분이가 당황하여 손으로 재를 들쑤시자 불씨가 더 크게 살아나더니 마른 장작더미를 타고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아이고, 불이야, 누구 없어요? 옥분이의 외침이 산골짜기를 갈랐어요. 하지만 가까이에 들을 사람은 없었죠. 옥분은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어오려 했지만 손이 떨려 두레박근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불길은 부엌벽을 타고 안방 쪽으로 번져가려 했어요. 그때 옥분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휴, 그래, 비녀를 꺼내야 한다. 비녀를. 옥분은 매캐한 연기를 뚫고 다시 부엌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불길은 이미 장작더미를 삼키고 부엌 천장까지 핥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비단 주머니가 떨어진 곳으로 손을 뻗었죠. 손끝이 주머니에 닿을 듯한 바로 그 순간 불붙은 석가래 하나가 쿵 하고 떨어져 옥분이의 다리 옆을 덮쳤어요. 옥분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죠. 그런데도 그녀는 한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어요. 바로 그 시각 돌쇠는 황부자에게 받은 엽전꾸러미를 품에 안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산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누가 화전을 일구려고 불을 놓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바로 자기 오두막이 있는 자리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보! 돌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엽전꾸러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한참 걸리던 산길이었지만 그날은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엔 오직 옥분이가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돌쇠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붕의 절반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사리문 너머로 너울거렸고 매캐한 연기가 산골짜기를 뒤덮고 있었어요. 돌쇠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죠. 부엌 안쪽에 옥분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옥분은 한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움켜쥐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이 사람아, 그 비녀가 난 뭐란 말이오? 돌쇠는 비단 주머니를 발로 멀리 걷어차 버렸습니다. 주머니는 불붙은 장작더미 한가운데로 굴러 들어갔죠. 그는 두 손으로 석가래를 밀어내고 옥분을 번쩍 들쳐업었어요.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오두막 천장이 굉음을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옥분을 마당 안쪽 풀밭에 내려놓고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고 옥분의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그슬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비녀를 지키려다가 집까지 태워버렸어요. 돌쇠는 옥분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자신이 욕심의 눈이 멀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산길 저편에서 가마 한 채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죠.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황부자였습니다. 그 뒤로는 최가가 따라오고 있었죠. 사실 황부자와 최가는 돌쇠가 집문서를 남기고 나간 뒤에 심부름꾼을 산길에 붙여두었어요. 그러다 오두막에서 연기가 솟는다는 말을 듣고 구경이라도 하듯 가마를 타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황부자는 활활 타오른 오두막을 보고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 집이다 타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는 황부자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가도 돌쇠 부부 옆에 쪼그려 앉으며 혀를 끌끌 찼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횡재를 하니 이런 병고가 생기는구먼. 그 순간 돌쇠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황부자와 최가가 내가 횡재를 했다는 사실을 어찌 알고 있단 말인가? 더구나 그들의 얼굴은 걱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기다리던 구경거리를 보러 온 사람들 같았죠. 돌쇠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황부자와 최가의 술수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말이죠. 돌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너진 오두막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잿더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황부자와 최가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라왔죠. 비단 주머니가 놓여있던 자리에는 새카맣게 탄 비녀들이 엉겨붙어 있었어요. 황금빛은 온데간데 없고 도금이 벗겨진 자리마다 시커멓고 붉은 구리 바탕이 드러나 있었죠. 돌쇠는 옆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그 잔해를 들추어 보았어요. 불에 그을린 비녀 하나가 나뭇가지 끝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겉의 금빛은 벗겨지고 속에는 싸구려 구리쇠가 드러나 있었어요. 돌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 금이란 말인가? 그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옥분도 다가와 비녀의 잔해를 들여다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부자와 최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산골짜기가 울릴 만큼 시원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돌쇠는 배를 잡고 발을 구르며 웃었습니다. 옥부는 처음엔 어리둥절하게 남편을 바라보다 이내 그 웃음의 뜻을 알아차리고 함께 웃기 시작했죠. 허, 이놈의 구리 쪼가리. 이놈 때문에 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산에도 못 가고 집사람 목숨까지 잃을 뻔했구나. 하하. 돌쇠는 잿더미 위에 굳어있는 구리덩이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그 시커먼 쇳덩이는 대구르르 굴러 황부자의 발 앞에 멈춰섰어요. 돌쇠는 황부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려. 황부자는
돌쇠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겠다고 잔뜩 기대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잿더미 앞에서 오히려 돌쇠가 호탕하게 웃고 있으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최가는 슬그머니 황부자의 뒤로 몸을 숨기려 했죠. 돌쇠는 황부자의 손에 들린 집문서를 흘끗 바라보았어요. 황부자는 그 시선을 받자 어색하게 집문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껄껄 웃었어요. 그 집문서는 어르신께서 가져가시오. 어차피 다 타버린 빈토지만 이미 어르신 손에 들어갔으니 어르신 것이 맞지 않겠소.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내 더는 마음을 망치고 싶지 않소이다. 돌쇠는 옥분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분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무너진 오두막을 한번 둘러본 뒤 산골짜기 아래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가 옥분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자 옥분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갈 곳이야 많지 않소. 우선 화점인 노부부 댁에 며칠 신세를 집시다. 손에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굶지는 않으리다. 돌쇠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예전의 흥겨운 가락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옥분도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산길을 내려가며 흥얼흥얼 부르는 노랫소리가 황부자의 귀에까지 들려왔죠. 달 떴네, 우리 마음에 달 떴네. 별 떴네, 우리 마누라 눈 속에 별 떴네. 황부자는 그 노랫소리를 듣자마자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빼앗긴 사람이 도리어 노래를 부르며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황부자는 그 광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는 손에 든 집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날따라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황부자는 비틀거리며 가마에 올랐고 최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황부자는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어요. 곡간을 가득 채운 곡식도 안방을 빈틈없이 메운 보물들도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돌쇠가 잿더미 앞에서 터트리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죠. 그 웃음소리 앞에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한낱 재만도 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황부자는 두통과 화병이 도져 한동안 의원의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최가도 황부자의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발길을 끊었어요. 한편 돌쇠의 부부는 화전민 노부부의 집에서 한겨울을 보냈습니다. 노부부는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기꺼이 빈방 하나를 내주었죠. 돌쇠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옥부는 노부부의 살림을 도우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어요. 이제 두 사람의 손에는 비녀 한 자루는커녕 무명실 한 탈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다시 예전의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저녁이 되면 돌쇠는 옥분과 함께 노부부의 방에 모여 보리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설픈 춤사위를 펼쳤어요. 옥부는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고 노부부도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흥을 돋았죠. 그렇게 가난한 화전민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도 그 집의 문풍지를 쉽게 흔들지 못할 만큼 따뜻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돌쇠는 그동안 모은 나뭇값으로 산 아래쪽 작은 빈터에 새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들이 한 손씩 보태주어 오두막은 봄이 다가기 전에 제법 모양을 갖추었어요. 새 오두막은 예전 것보다 더 좁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내외에게는 그 어떤 대갓집보다 아늑한 보금자리였어요. 새 오두막 마당에서 돌쇠는 옥분의 손을 꼭 잡고 섰어요. 마침 동산 위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옥분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죠. 여보, 그때 그 비녀가 진짜 금이었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그러자 옥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금이었으면 우리는 망가졌을 겁니다. 가짜였기에 우리가 일찍 깨달은 거지요. 돌쇠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임자, 내가 그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우리가 가난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비녀가 99개나 생기니 그 한 개가 모자라 마음이 텅 비어버렸어.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사람을 진짜 부자로 만드는 것이었어. 옥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빙긋 웃었습니다. 한편 황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 부자는 그해 가을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한양에서 공부하던 두 아들이 부랴부랴 내려왔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황 부자의 곡간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곡간에 쌓인 곡식의 절반은 이미 쥐가 갉아먹고 곰팡이가 슬어 못쓰게 되어 있었어요. 평생 곡간을 지킨다며 자물쇠만 채워두었지 정작 한 톨도 풀어 나누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결국 헐값에 팔려 나갔고 곡간의 곡식도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처분되었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지려 다투다 형제 사이마저 갈라지고 말았죠. 그렇게 황 부자가 평생 모은 재산은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돌쇠 내외에게는 자식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잘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돌쇠네 집을 두고 산골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가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99개의 가짜 금비녀 이야기며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된 오두막 이야기를 말이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쇠는 이야기를 마칠 때면 늘 같은 말로 끝을 맺곤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곳간에 99을 채운 사람이 아니란다. 지금 가진 한 개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게야.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후로 돌쇠 내외의 웃음소리는 산골짜기를 따라 멀리 퍼져나갔고 99개의 가짜 금비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깊은 산골에 살던 돌쇠와 옥부는 가진 것이 참 적었지요. 낡은 오두막 한 채, 도끼 한 자루, 손바닥만한 떼기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작은 보리죽 한 그릇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집에 99개의 금비녀가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하늘이 내려준 복처럼 보였죠. 평생 고생만 하던 부부에게 이제야 좋은 일이 생긴 것만 같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녀가 들어온 뒤부터 부부 사이에는 웃음은 사라지고 걱정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도둑 맞을까봐 잠도 못 자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급기야 99개를 가지고도 모자란 하나에 연연하게 되고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99개를 갖고 나서는 마음이 텅 비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욕심의 무서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심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손에 쥔 99개의 복은 보이지 않고 없는 하나만 자꾸 눈에 밟히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황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늘 불안했죠.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또 남이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것도 견디지 못했고 말이에요. 결국 황부자는 남의 웃음을 빼앗으려다가 자기 마음의 가난함만 더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가짜 금비녀가 불에 타서 속살을 드러냈을 때 돌쇠는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시 찾은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곳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웃을 줄 알면 이미 부자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과 늘 비교하고 더 가져야 한다고 조급해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나무꾼 부부처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더 많은 비녀가 아니라 지금 가진 행복을 알아보는 눈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모자란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미 내 곁에 있는 99가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내 곁에 있고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일, 웃을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고 나서야 깨닫는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